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자산배분 본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전 항상 요즘에 본부장님의 건강이 가장 관심이 또 많고 걱정이 되고 그렇죠. 네. 요즘에 자꾸 목소리 갈라져서 지금 목을 좀 보호하고 따뜻하게 있어요. 이제 목을 두르고 아직 있네요. 그 이팔 청춘 아닙니다. 네. 뭔가를 이제 하셔야 될 때요. 네. 왜 그러세요? 청춘이시지만 청춘이셔도 우리 모두의 건강은 각도기님 왜 중요하니까요. 그러세요? 마음은 이팔 청춘입니다. 네. 우리 모두 청춘인 걸로. 그래서 사고 나는 거예요. 내가 이팔 청춘이라 알고 뛰었는데 몸이 사팔 청춘이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지. 네. 아무튼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걱정해 모두의 주셔서. 또 스승님이시니까요. 네. 일단 지난 미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일주일간 또 한번 이렇게 딱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특히 지난주에는 이제 지난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인가요? 네, 이번 주네요. 천슬라 얘기 나왔으니까. 맞아요. 네. 제가 마침 딱 일주일 전에 샀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거의 20%가 올랐어요. 빨리 하세요. 역시 그러면 예술이네. 일주일 만에 이제 20% 팔아요? 예술이네 예술. 팔아야 돼요? 1,200불. 근데 한 주 딱 한 주 샀어요. 한 주? 한 주. 그런 얘기 앞으로 나와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한주 산 걸 가지고 지금 그래도 너무 여기 와서. 좋잖아요. 네, 참. 요즘에 한국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걸로 위로 삼고 네, 계신 맞아요. 거예요. 네. 어려워서. 일단 그래도 해외 증시 이야기로 또 위안을 삼아 볼게요. 네. 그럴게요. 자, 지금 이게 이제 지난주 주가고 이건 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보시면은 미국 S&P 500이 또다시 고점이에요. 네, 또다시 고점이죠. 전 고점에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21% 오르고 나서 저희가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어떤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인 조정은 아니다. 변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자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었으니까 8월 달에 8월 달에 좀 조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살짝 빠뜨리는 것처럼 했다가 8월 달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꺾였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는 좀 조정 받을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실적 발표하니까 또 땡겨버리죠. 실적이 워낙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게 이 두 개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8월 달에 돌렸던 이유도 실적. 이건 2, 4분기 실적. 지금 돌리는 거는 3, 4분기 실적. 그래서 결국 실적이 이렇게 좋을 때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꾸 비관론을 펴면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다행히도 우리가 이때 지금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또 오늘 아침에 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미국 증시가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해서 이건 이제 또 조정이 오는 게 아니냐. 네, 근데 또 선물 시장은 또 셉니다. 그래서 자꾸 미리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다 대놓고 자꾸 이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결국 펀더멘털과 숫자를 보면서 판단했었을 때 아직 한참 더 올라가고 이제 내년 2, 4분기, 3, 4분기에 일정 부분 좀 조정이 올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계절적인 요소 부분인데 전에도 와서 보여드렸죠. 보시면 이제 이게 과거 30년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보시면 이제 8월 달 조정 9월 10월 중순까지 조정이죠. 네, 그리고 올라가는 경고. 그다음에 이제 까만색 말고 이 회색 선은 그 2007년,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만들어 놓은 숫자니까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빨간 선이 지금 올해인데 보시면 역시나 8월 달이 예상보다 더 셌고 빠졌다가 올리는 타이밍도 사실 이때보다 더 빨리 올리고 있어요. 기본적인 흐름 자체를 보고 있으면 이번 장이 세긴 세구나.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센 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을 때 유동성일 수도 있지만 저는 유동성이라기보다는 펀더멘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년을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기간을 놓고 봤었을 때
제가 전에 이제 시장 빠질 때 우리가 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1년 차에 이렇게 조정받고 그리고 연말에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면 내년 2, 4분기 그죠? 조정. 그리고 아마도 3, 4분기 말 정도까지 조정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3년 차가 정말 좋은 해죠. 그래서 물론 이게 그대로 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1900년부터 2018년에 거의 118년 동안의 평균이니까. 네. 그죠? 근데 보면 폭 자체가 그렇게 이게 4년에 걸쳐서 9%, 6%, 3.5%, 1%니까 4년에 걸쳐서 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한 해만 하더라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21% 오르고 조정받고 지금 또 올라가면 연말까지 올해 한 해만 거의 25%에서 30%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거라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그만큼 기업의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ROE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건 이제 매주 팩셋에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체크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게 이제 지난 주말까지 지금 벌써 목요일이니까 또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숫자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지는. 어쨌든 지난 주말까지의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면 S&P 500 기업들 중에서 23%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 중에서 84%가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 여기에 또 매출 같은 경우에는 75%. 이거 저희가 3Q에도 죄송합니다. 2Q에도 우리가 이거 짚어드렸었잖아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Q는 이것보다는 더 높았죠. 거의 뭐 87%. 그 다음에 뭐 매출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80 몇 %. 그래서 지금은 살짝 그때보다는 좀 덜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보시면 3Q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2.7%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10년 팩셋에서 데이터를 모은 것 중에서 분기로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숫자다.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좋을 때는 안 좋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안 좋을 때는 좋은 거를 생각해봐야 되니까 네. 피크아웃.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아직 저기는 한국보다 훨씬 더 코로나적 상황인 것 같아요. 고용 상황이나 이런 것들 다 보건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는 4, 4분기 후반부터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정말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빅테크 기업들, 온라인 기업들 이런 것들이 수혜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들은 워낙 큰 회사들이고 이익 증가폭이 크니까 캐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나스닥이나 S&P를 다 캐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쟤네들이 꺾이고 나면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정상화되는 경기에서 정상화되는 경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업종들은 끌고 가겠으나 2분기 3분기를 끌어줬던 애들이 계속 끌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은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11년까지 해왔는데 뭐. 예? 11년 동안 해왔는데. 그 짓을? 예. 그 짓은 표현이 잘못됐다. 그런 흐름들을 예. 네. 뭐 그거 꺾였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추세의 변화에 대한 추세가 아니지 구조의 변화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아직 안 한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는 거죠. 증가폭이 너무 컸다. 원래 평은 일정 정도 항상 어떤 중심값을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중심값이 우상향한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 중심값 우상향하는 거에서 갑자기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질 정도로 이익 증가폭이 컸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이익 증가폭은 조금 감할 수 있지 않을 거냐. 우상향은 그대로 좀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이익 증가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주식을 팔아야 된다. 글쎄요. 팔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과연 꼭 맞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신 것 같네요. 네. 아니야, 괜찮아요. 뭐 얼마든지 우리는 그거에 대한 토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토론하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입장에 대한 고려도 한번 해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 우선은 과거를 이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998년부터 2000년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었냐면
그때가 이제 인터넷이 처음으로 1980년대 후반에 나왔고 9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95년도가 이제 처음으로 인터넷이 정말 어떤 큰 변화의 흐름을 가지고 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1996년, 97년도에 나스닥의 ROE가 20%를 돌파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다. 구조의 변화가 생겼다. 어떤 구조의 변화가 생겼냐면 인터넷이 되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 이것이 디플레이션, 지금 캐시 우드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산업들의 변화가 생기면서 가격을 낮춰주는 효과를 갖고 올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인터넷 회사들이 엄청난 그 성장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관련된 모든 기업들 다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닷컴 버블이라는 게 일어났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게 지금까지 보면 벌써 20년이 지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가시화가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었냐면 처음에 엔터리 포인트였기 때문에 인터넷이 인트로덕션이 되고 나서 시간이 좀 걸렸고 그게 인터넷에서 이제 IoT로 넘어갔고 인터넷 온 띵으로 변했고 근데 그거 하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때 보시면은 ROE가 97년 에피크를 치고 98년, 99년, 2000년도에 21%에서 10%대로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매출은 성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이제 이익 실적이 꺾이는 얘기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2000년도까지는 계속 땡겼다가 실적 안 나오네? 그러고 이제 대폭락이 나온 거죠.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이제 산업재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던 게 산업재 관련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들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꺾였어요. 실적이 꺾인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시장은 굉장히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각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익 증가율이 꺾였다고 해서 저는 시장이 빠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즉 이익 성장률이 꺾인다 하더라도 ROE가 안 깨지면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팡이나 마가 같은 종목들 중에서 뭐 일정 부분 어떤 종목들은 안 좋고 어떤 종목을 좋다고 하지만 그 종목들의 어쨌든 현재의 자기 자본 이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씩 나오고 있다면 그거는 쉽게 꺾이는 타이밍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매출 증가율을 일으킬 수가 없고 그래서 ROE가 꺾여 내려오고 그리고 그걸 뭐 스탁 바이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그게 이제 더 이상 안 되고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신성장 산업들이 보통 처음에는 실적이 안 나오다가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실적이 피크를 치고 더 이상은 못 올라간다. 이때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얼마까지 갔다가 꺾였을 때 왜 여기서 숏을 때리면 안 되냐. 왜냐하면 계속 매출이 늘어나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 면으로 봐요. 매출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이익 증가율이 떨어지는 정도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제일 먼저 나와서 팔자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익 증가율이 20%였는데 이익 증가율이 10%로 떨어졌다더라.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ROE를 가지고 우리가 돌려본 잔존가치 모델을 돌리든 뭘 돌리든 간에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들고 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쉽게 꺾으면 안 돼요. 요즘에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얻어맞는 게 반도체 쪽이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크컬리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SK 하이닉스의 고점 대비의 바닥까지 30% 이상을 폭락시켜 놓고 지금 되돌리고 있는데 실적은 그렇게 안 꺾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뭐라 그러죠? 사이클 자체의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익이 다시 돌아가는 게 또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전체 큰 그림을 봐야죠. 우리가 지금 메모리 수요가 얼마나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어날 건지, 전체 매출 증가율이 우리가 말하는 매출이라는 것을 세일즈 개념으로 가지 말고 Q 개념, 퀀티티 개념으로 갔었을 때 얼마나 늘어날 건지, 캐펙스가 늘어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의 뭐 픽처가 나올 건지,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모든 산업이란 게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그로스 스테이지가 있고, 머추어 스테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머추어 스테이지까지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거 다 아직 한참 멀었어요. 매출의 어떤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겠으나 아직 그 파이가 지금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거의 꼭지를 찍었을 때는 1000일 거라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보고서 판단을 할 거고요. 네. 당연히 픽아웃 논란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어닝이 꺾였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러니까 어닝 성장률이 꺾였기 때문에 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네. 그 매출 성장률보다는 성장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국 이제 환산해서 얘기를 해보면 매출이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업종이 살아있는 상황이니 그때까지 사전에 너무 겁먹고 사전 대응하는 게 불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이런 거죠. 뭐 사실 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이 꺾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실적은 한 번도 안 꺾였는데 앞으로 꺾일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꺾였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또 다시는 이만큼 꺾어놓고 나니까 굉장히 짧아질 거다. 그러면서 또 주가를 바닥 대비해서 한 20% 지금 땡겼나요? 10% 땡겼나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또 근데 다 사람들은 내년까지 기다려 봐야지 또 아는 거 아니냐.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거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모든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반도체 수요가 꺾일 거냐. 아니 지금 반도체 숄티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해 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퀄컴이에요. 퀄컴.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었는데 네. 어쨌든 퀄컴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올해 1, 4분기에 거의 피크 쳤다가 계속 지금 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똑같은 픽처예요. 뭐 어떤 픽처냐면 가동률이 100%야. 가동률이 계속 100%예요. 네. 근데 이제 캐펙스가 늘어나는데 사이클이 좀 기다려져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매출이 왕창 안 늘어나고 이게 어쨌든 계속 가동률은 100%고 ROE는 뭐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면 애플이 자체적인 칩을 만들게 되면은 매출이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 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ROE가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그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퀄컴에 있는 사람들이랑 제가 모든 얘기를 다 해보면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딴 데서 원하는 데는 너무 많은 거야. 네. 막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업종은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이걸 원하는 게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그 산업을 버린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뭐 1분기, 2분기 정말 길게 봤을 때 3분기 정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뭐 심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1년도 그럴 수 있겠으나 네. 그 산업 전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수요가 계속 살아있고 연간 단위로 두 자릿수의 Q, 퀀티티가 늘어나는 산업이라면 네. 저는 얼마든지 고객의 돈이라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내용을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박동희님이 질문을 해주셨고 워낙 꼼꼼하게 이제 답변을 해주셔서 앞으로 이제 바라보시는 전망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퀄컴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니까 저희 이제 대표 성장주 이야기로 건너뛰어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대표 성장주요. 미국 대표 성장주 정리를 좀 여기까지. 해오셨더라고요. 오늘. 네. 근데 이것부터 좀 꼭 얘기를 네네네네. 해야 되니까. 네네, 하시죠. 하시죠. 우리가 지금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PPI가 상승을 높게 하니까 CPI 상승하는 것보다 PPI가 높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 것이다. 그에 따라서 이익이 앞으로 꺾일 것이다. 성장률 자체가 꺾일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지금 굉장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나? 지난주에 말씀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픽처가 중국이 계속 있었어요. 2011년, 12년, 13년 그랬는데 주가는 2014년도에 그냥 폭등을 하죠. 실질적으로 마진이 꺾였느냐? 별로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PI 상승률이 정확하게 마진의 영향을 1대1로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러니까 PPI가 올라간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걸 하겠죠. 뭐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안 늘린다든지 뭐 아니면 이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영업 마진 그 밑으로 인해서 또 순이익 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CPI와 PPI가 꺾였던 타이밍은 보시면 언제입니까? 작년 3, 4분기 말이란 말이죠. 그죠? 네. 괴리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쭉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사실 순이익 마진율이 작년 4, 4분기부터 꺾였어야죠. 근데 실질적인 숫자는 이렇습니다. 보시면 4, 4분기에 살짝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 그리고 이번 분기도 다들 뭐라 그랬냐면 1%포인트 꺾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는 지금 12.5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말까지. 그리고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이거 별로 안 꺾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보면 아니 지금 PPI랑 CPI 차이가 마이너스 3.2%인데 마진이 적어도 3%포인트는 꺾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사실은 뭐 주식시장에서 뭐 인플레이고 뭐고 금리 인상이고 뭐고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기업들 매출과 이익 안 줄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너무 비싸가지고 고평가돼가지고 견딜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돈 들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동안 너무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테이퍼링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금융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건가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고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의 시장 아닙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그냥 가는 거지 뭐. 어떤 상황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한국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핫한 업종들이 항공, 뭐 리저, 뭐 또 뭐가 있죠. 여행, 뭐 등등등등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대치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실제는 없는 거지. 지금은. 근데 이제 결국 실제가 있으면 괜찮은 건데.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제 꼬꾸라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국은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약간 한국 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미리 예측을 많이 하는 거죠. 미국 시장은 오히려 제가 계속 들여다보면 먼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실적 오히려 나오고 움직여. 네. 우리는 실적 나오기 전에 다 움직여. 선반영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요. 한국 사람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예, 너무 똑똑해서 너무 그래요. 똑똑해서 그래요. 예. 생각이 많아. 우리 국민에게 나왔어요.
이게 다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 거래요, 여러분. 똑똑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선반영이 난 힘들게 하나 했거든요. 진짜로 그 눈치 보고 머리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네. 그런가 봐요. 미국 가서 보면 알잖아요. 머리 감은 우리 한국 사람들 공부 잘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또 덜 열심히 하기에는 또 열심히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게 외국인들 같아서 기분이 안 좋죠. 너무 그 위에 저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도와주실 아니, 거잖아요. 이게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 마음을 못 잡으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그러니까 경제학자들 그 교수들 중에 주식해서 좋은 결과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마음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약간 독 닦는 사람처럼 마음 수련해야 된다는 생각 저는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증권방송하면서 중간에 이런 시간 좀 가져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눈을 감읍시다. 호흡을 들이마십시오. 이제 내뱉으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이런 순서를 사실은 증권방송이 진짜로 실전 투자자로 가려면 그런 생각을 오늘의 하락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수련 자주 하시는군요. 가끔 이렇게 줄줄이 가시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저를 잘 인도해 주셔서 또 저희가 그 위로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되려면 그만큼 신뢰를 심어드려야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랑 요즘에 계속 이번에 미국 시장을 제대로 봤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죠. 그 신뢰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키려면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네, 그건 정말 중요한 거고 어쨌든 지금 13개 성장주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강님께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지금 ROE가 이 13개 대표 종목들 퀄컴, AMD, 애플, 아마존, 알파벳 뭐 쭉 있는데 ROE가 40%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돌려보는 전종가치 모델상으로는 40%의 상승 여력이니까 물론 이게 목표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제가 판단하는 저평가냐 고평가냐에 판단하는 툴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고평가잖아. PER이 21배니까 비싸잖아. 저는 그거 가지고 비싸다, 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가 판단하는 모델상에서 적정 가치 대비해서 싸냐 비싸냐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여전히 대표 성장주 13개의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게 나온다. 상승 여력을 하면 저평가 수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정 많이 받았죠. 보시면 ROE가 가장 낮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기업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ROE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는 종목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무슨 테슬라부터 볼게요. 저희가 이제 테슬라에 추천을 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9년 하반기부터 추천을 했거든요. 그때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종목은 계속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매출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익과 연결이 안 되면 아직까지는 그건 이제 꿈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익과 연결이 되는 순간부터 그 회사의 그림은 완전히 틀려져요. 똑같은 얘기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쿠팡은 아직 안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엄청난 매출 증가에 70%씩 늘어나고 있지만 실적이 흑자 전환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는 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캐시우드가 투자하는 것과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의 차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캐시우드님께서는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이 믿는 성장이 엄청나다면 그 기업에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기다리고 그래서 사실 이때보다도 테슬라가 처음에 상장됐을 때보다도 이때도 벌써 10배나 올랐었던 숫자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저는 신의 영역이고 저 회사가 될지 안 될지 난 모르겠고 그냥 흑자 전환을 했었을 때 매수를 하자. 그때가 이제 지금 현재 이 스탁 그 스플릿 한 거 가지고 계산했었을 때 한 40%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2000년도 초에 여기까지 올라갔었을 때 뭐 분할 매도하고 다시 또 사고 쭉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다시 사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모델을 돌려놓고
시장이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가지고 넣고 투자를 하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에 $900를 뚫었을 때 저희가 그때 계산했었을 때 잔존가치 모델상 적정가치가 $900대 초반, 많이 봤을 때 930불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 정도 차익 실현하자라고 했고, 근데 이제 $600까지 내려오니까 이건 너무 싸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방송을 많이 만들었고, 반 정도 차익 실현했으면 그걸 다시 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했고 지금 올라간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1,000를 돌파를 해서 저희가 모델을 돌려보면 $1,200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델입니다. 그냥 왜 이렇게 됐냐? 그만큼 얘네들이 그 사이에 또 더 좋은 실적을 만들었고 또 좋은 결과를 더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상 무빙 타겟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1,200를 가잖아요. 그럼 저는 뭐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고 절반 들고 있자. 왜냐면 아직 성장 끝난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각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이런 대형 성장주들이 뭔가 어떤 꺾일 수 있는 만한 어떤 요인들은 있잖아요. 근데 종목마다 다 틀려요. 네. 근데 지금 AMD 실적이 나온 걸 보면 어쨌든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보시면 조정받았다가 또 다시 바로 튀는 거죠. 또 근데 페이스북은 최근에 좀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튀었다가 더 못 튀는 거죠. 예, 종목마다 틀려요. 마이크로소프트 완전히 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계속 성장이 있는 스토리.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회사들의 ROE와 잔존가치 모델을 돌리고 매출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로 쉬었다가 지금 또 튀어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 종목들을 좀 지수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면 그냥 개별 종목을 갖다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에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지난 7개월 동안 주가가 흐름이 안 좋았어. 그렇지만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적정 가치는 이것보다 너무 높아.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러면 훨씬 더 반등이 빨리 오고 한국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구글은 그렇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것은 아직까지도 미국의 대표 성장주들 13개들 중에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전체 지수들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꼭 굳이 시장이 꺾였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나스닥 위주의 투자를 다 버리고 뭐 다른 어떤 뭐 경기 민감주로 다 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가치주라든지 이런 주식을 사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개념으로서 석유 관련주들을 돌려봤더니 종목들 중에서 막 상승 여력이 100%씩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 그러면 그 회사들은 당연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이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포인트는 뭐냐면 매출 비중을 가지고 지금 미국 기업들이에요. 미국 기업들의 지금 50%의 매출 이상이 해외에서 창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 경우 보시면 왼쪽이 지금 이익 증가율이 이번 분기가 44.3%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늘색을 보시면 거의 이제 국내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매출이 50%보다 훨씬 높게 국내에서 이익을 벌어들이는 미국 회사들입니다. 보시면 26.3%가 나와요. 그러면 두 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레버뉴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보시면은 도메스틱 국내 기업들은 12%인데 50% 매출이 해외인 플러스 알파인 기업들은 24%가 나오고 있어요. 딱 두 배죠, 거의. 그러니까 그만큼 결국 미국은 이제는 이런 거죠. 그게 그래서 시가총액 나누기 GDP로도 잘 분석이 잘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놓고 봤었을 때 결국은 그 달러 인덱스가 계속 절상이 되는 게 이 기업들한테 좋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달러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중국이랑 미국과 계속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계속 환율이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잖아요. 두 국가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달러가 초강세로 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걸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네. 그래서 달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했죠? 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박스권. 그러니까 92에서 94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럴 때는 우리는 신흥국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관심을 또 가져보자라는 거고 네. 그 신흥국 안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인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한국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선진국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승 여력이 조금 살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들여다봤을 때 한 19% 정도 넘었었는데 워낙 주가가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16%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ROE는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이제 선진국보다도 신흥국의 상승 여력이 더 높게 됐어요. 이제 덜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익이 완전히 꺾였냐 그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신흥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또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게다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게 뭐죠? 미국이 내년도에는 2, 4분기, 3, 4분기에 좀 쉬어가거나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어떤 펀디멘탈이 깨져서가 아니고 그냥 계절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약보합세로 유지가 된다라는 감안을 한다면 신흥국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내년에. 그래서 저희는 중국 비중을 그래도 계속 20%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상승 여력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나스닥과 S&P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나스닥에 비슷한 게 심천 종합인데 26.5% 상승 여력이고 S&P 500과 비슷한 게 상해 종합이나 CS 300인데 15% 18%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스센스 모델이라는 걸 모든 국가에서 다 써먹어요. 물론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을 들여다보면 이런 식스센스 모델을 돌려봤을 때 매력도 상당히 있다. 근데 그거 중에서 하나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PBR이 낮고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이 올해 내년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건 뭐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는 뭘 더 떠나서 마찬가지예요. 기업 실적이 좋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 말 2016년도 초에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게 어떤 거냐면 셰일가스 회사들이 망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으나 2016년에 셰일가스 관련된 기업들 말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미친 듯이 상승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헝다그룹이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이슈가 있으나 지금 중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들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뭐 음식료, 뭐 또 뭐가 있나요? AI, 뭐 등등.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성장이 붙어 있는 쪽은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식센스 모델을 돌려봤을 때 밸류에이션이나 이익 모멘텀, 유동성, 경기 선행 지표, 주식 선호도, 정책 환경이 다 좋다. 물론 규제로 따지자면 정책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으나 최근 들어서 그 M2 증가율이나 그다음에 유동성 푸는 모습이나 물론 좀 약간 바보같이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정책 환경은 증시 우호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종합지수가 사실 올해 들어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 제가 이때 추천을 했었거든요. 2018년 말에. 보시면은 연간 단위로 보면 그래도 두 자릿수의 상승률은 보여왔다. 이제 올해 쉬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차트를 길게 보시면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은 10년 주기에 2년만 투자하시면 되는데 보통 8년 주기로 넘어오는 타이밍들이 나오는데 지금 딱 그때가 내년이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올림픽도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정부 정책 자체도 지금 규제를 많이 때려가지고
한번 힘들었으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양책들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심천종합지수나 상해 50을 추종하는 ETF들이 있고요. 이건 지금 중국, 홍콩에 상장돼 있는 것들, 네.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들, 한국에도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은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길 바라니까 한국에 상장돼 있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 투자를 하든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든 간에 그 나라의 내수 시장이 전 세계 내수 시장의 절반 이상인 그런 내수 시장인 경우, 그러니까 그 산업일 경우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들은 그 나라의 것을 사도 된다. 그게 전기차고 신재생에너지고 돼지고기 산업이고 AI 뭐 이런 것들이다.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 중국 전기차 이야기까지 하고 2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천종합지수 이것도 한번 그렇죠. 짚어주시고. 그래서 심천종합지수가 상승 여력이 이 정도로 보인다. 차트상에. 네. 여기에 이제 아까 테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테슬라만 사야 될 것 같지만 테슬라가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국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기업들 비아디라든지 니오라든지 보시면 주가 흐름들이 이제 지금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ETF도 있어요. 중국 전기차 ETF, 글로벌 X, 차이나 일렉트릭 비클 해서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보시면 주가 흐름이 올랐다가 쉬다가 이제 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상황도 살펴봤는데 네. 일단 다들 또 이제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니까 해외 증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네. 자꾸 한국 주식을 어떻게 하고 해외 주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주식을 여기다 대놓고 털고 한국 주식을 털어서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게 타이밍상으로는 눌려있던 게 한국 시장이고 그다음에 펀더멘털 스토리가 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 아직 하지 않고 그렇다면 당연히 타이밍상으로 또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많이 오른 미국 시장을 산다. 그러면 또 후에 엇박자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자산군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너도 나도 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은 좀 가격이 높다. 네. 부동산은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저기보다 높죠. 맨하탄보다 비싸죠. 네. 그냥 그거는 다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 그래서 그걸 던져서 이렇게 가지 말고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가 부동산 쪽에 갇혀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떼서 미국 주식을 사면 되는 거죠. 차라리 네. 그 전략이 낫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사실 높았죠. 1190원까지 갔다가 지금 1170원 떨어지니까. 근데 이 질문은 제가 운용을 시작한 몇 년 전부터 매번 받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환율은 변화가 크게 없었지만 그 사이에 제가 운용하는 수익률은 30%, 50%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 쌓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변화 폭을 한 10%도 안 되는 밴드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간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환율을 결정을 짓고 투자 파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당연히 해야 되겠네? 시가총액 개념을 했을 때 해야 된다. 라고 결정을 하시면 그냥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어느 타이밍에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네. 환율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해외 투자를 바라보는 마음가짐까지 네. 안팎으로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2부도 역시나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님, 갓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